안녕하십니까? 수리수문학 과목을 맡은 박재성 교수입니다. 오늘 첫 시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뭐 개론적인 설명,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하수도 공학도 제가 강의를 하죠. 예, 상하수도 공학이랑 유사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를 보고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공부 기법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공학과 비슷하게 수리수문학도 제가 공부를 끌어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향도 비슷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개론 설명으로서 토목 산업기사 또는 토목기사의 필기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상하수도 공학 1강에서도 제가 아마 유사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요. 그 CBT로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며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리수문학의 전체적인 맥락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가는 게 좋은가, 그리고 전체적인 수리수문학의 아주 기본부터 전체 숲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22년도 3회차부터 CBT 시험으로 진행이 됐죠. 이제 바뀌었어요. CBT란 무엇인가? 컴퓨터에 의해서 이미 그 시험 문제가 기출된 문제들이 정보은행에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추출해요. 근데 당연히 PC가 자동적으로 그걸 추출하고 답안을 저장하고 채점까지 실시간으로 한다라는 게 있죠. 그런데 컴퓨터에서 AI가 그 문제를 추출할 때 그냥 추출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보면은 문제 20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난이도가 있을 것이고, 전체 수리수문학의 전체 챕터, 즉 나올 수 있는 장별로 어떤 문제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옵션들이 주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비율에 맞게 출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미 그 30년이 넘도록 시험 응시했던 기출문제의 그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비율이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 출제가 되겠죠. 단지 그 비율에 맞게 돼 있다 하더라도 같은 동일의 문제지만 숫자가 바뀌었다든가 또는 물어보는 답안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보는 수험자 개개인마다 다른 시험 문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2022년도 3회차 이전 시험 일반 필기 시험과 CBT 시험으로 바뀐 이 시험의 차이점을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일반 필기 시험으로 봤을 때는 종이 문제지를 받았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A형, B형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서 시험지를 받아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 A형이나 B형은 동일한 문제예요. 단지 번호의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보고 그 답을 체크하게 되면 오답이 되겠죠. 예, 문제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20문제가 A형, B형이 다르냐? 다르진 않았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격이 발표되는데 2주 정도 소요가 되죠. 왜 채점을 해야 되고 뭐 그거 발표하기까지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일 문제를 바꿔서 A, B형으로 출제되었다는 거.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종이 문제로 봤을 때는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는 관연도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혼용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제 공식을 암기해서 그 응용하는 거를 확장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반면 CBT 시험으로 바뀌니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고 마우스로 답을 기재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수험자별로 각기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부정행위 예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CBT로 바뀌면서 뭐 시험 보는 전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시험 본다 그러면 10,000명의 시험 문제가 전부 다르게 출제되는. 네. 그리고 관연도 기출 플러스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그 문제은행에서 자동 추출해서 출제가 된다, 이런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CBT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기출문제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종이 시험지로 봤을 때는 1회 시험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1회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가를 보면 2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가 거의 90%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그러다 보면 사실 뭐 짧은 시간 안에 그 포인트만 짚어가지고 이 강의만 들어도 뭐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지만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확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률로 따지죠. 그러니까 과거 그 10년간의 기출문제의 분포를 분석해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오는 문제들은 늘 그 장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 또 덜 중요한 문제 이렇게 난이도, 빈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1회차 시험을 보면은 반드시 이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예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면 이 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 출제 확률이 어떻고 어떻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출제 확률이 높은 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높은 순위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CBT 시험, 필기 시험으로 바뀌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뭐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사실 복불복이죠. 서로 다르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 새롭게 이 일반 필기시험에서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이 많았지만 CBT에서는 문제은행에서 자동 추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출된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산 문제도 풀지 않고 답만 기억해서 답을 고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6과목에 해당하는 그 많은 기출 문제를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유사하고 비슷한 유형의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계산하지 아니하고도 풀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2023년부터 또 바뀐 거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기사는 바뀐 게 없어요. 토목기사는 6과목, 각 과목당 20문제씩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토목산업기사는 과목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6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었고요. 3과목이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 3과목이 어떻게 줄었는가 보면은 구조설계, 그러니까 응용역학, 철근, 콘크리트가 합쳐져서 구조설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측량학과 토질역학이 측량 및 토질로 바뀌었어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리고 수리수문학과 상하수도공학이 합쳐져서 수자원 설계로 됐습니다. 따라서 토목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수리수문학 문제가 10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상하수도공학의 문제도 10문제밖에 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토목산업기사가 이렇게 그 과목이 줄은 이유는 일단 응시자가 많이 줄었고 또 토목기사에 비해서 토목산업기사는 또 이제 그 2년제 전문 대학생들이 응시하다 보니까 일단 정규 교과 과정의 모든 내용을 소화하기가 2년 안에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 토목기사나 산업기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산업기사는 일단 과목을 줄여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일단 줄여주고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토목기사에 비해서는 좀 산업기사가 좀 쉬운 쪽으로 이렇게 바꿔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줄면 그럼 공부의 양이 줄어드느냐? 그렇지는 않죠. 문제가 줄은 만큼 어디서 나올지 예측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반면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만 출제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10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뻔히 보이겠죠. 그래서 토목산업기사는 이렇게 바뀌었다.
토목기사는 여전히 6과목,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요에서 제가 이 수리수문학이라는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리수문학이 어떻게 이루어진 학문인지 요거를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요걸 준비해 봤어요. 일단은 수리수문학의 그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체예요, 유체. 그래서 아마 대학 4년제 교육과정에 보면 유체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수리학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커리큘럼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유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체는 삼상, 즉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를 유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역학자만 붙이면 유체역학, 따라서 고체역학, 액체역학, 기체역학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삼상이 가장 뚜렷한 물체로 가장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은 액체 상태로 있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거죠. 뭐 지구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만 봐도 전부 액체 형태인 물이죠. 그런데 이것이 온도가 내려가면은 고체가 돼서 얼음이 되죠, 얼음. 네, 얼음이 되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온도를 계속 가열하게 되면 100도가 넘어가면은 액체가 아닌 기체로 바뀌죠. 예, 이렇게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서로 상태가 바뀌는 것들을 보면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을 융해라고 부르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을 기화, 그리고 기체가 고체 또는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을 승화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가는 것을 응고,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을 액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삼상의 상태가 액체 그 유체가 열에 의해서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고체 역학의 경우에는 고체 역학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응용 역학,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대부분 고체 역학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뭐 항공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가, 그리고 공기의 역학적인 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기체 역학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내용을 학습하셔야지 그런 것들의 원리나 이런 거 계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그럼 액체도 마찬가지죠. 액체 역학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액체라고 그러면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뭐 기름도 액체고요. 그러니까 물 형태로 있는 모든 것들은 액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액체 중에 물을 선정해가지고 이 물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수많은 액체가 있을 텐데 그 수은도 액체죠. 수은도 액체, 금속이면서 수은은 액체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식용유 뭐 이런 거 기름이죠. 예, 기름도 있고 다양한 액체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물에 대해서만 하는 학문이 수리학이에요. 수리학. 예. 그리고 이 수리학도 또 수문학이랑 나뉘어요. 둘로. 예, 수리학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뭐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캘큘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건축에서는 계산을 디자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토목에서는 캘큘레이션, 그래서 계산 그대로의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수문학은 뭐냐면 통계예요, 통계. 수문학. 이 숫자를 빼면 이학과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문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을 이학적으로 계산하는 쪽으로 접근한다. 뭐 이렇게 하는 학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원래는 따로따로의 학문이죠. 수리학 따로, 수문학 따로. 예,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수리수문학이라 하며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공부를 해야만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하필 액체 중에 왜 물을 선점했을까? 액체 중에 왜 물을 가지고 할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지구의 뭐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H2O로 이루어진 이 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의 비중이 1이라는 거예요. 물의 비중이 1. 그래서 비중이 1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1m, 1m, 1m 되는 이런 체적 안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무게가 1톤이더라. 1톤. 그러면 1톤이 1m의 3승이 된다라는 거죠. 1톤이 1m의 3승. 그래서 유일하게 이 단위 체적당 무게를 재봤을 때 그 단위 체적과 무게가 같은 물질이 뭐냐면 이 물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은 비중이 1이고요. 비중이라는 건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물에 대한 어떤 물체의 비예요. 근데 물에 대한 물의 비 그러면 1이겠죠. 예, 물에 비교하면 1이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물의 비중은 1이에요. 기준을 물로 잡았다라는 거죠. 기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뭐 0.9, 0.8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은 물보다 가볍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거죠. 뭐를? 무게를. 중이 무게고 비가 비교한다 이런 뜻이니까 무게를 비교한다. 근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비교를 한다는 것. 그래서 물로 기준을 잡았고 콘크리트는 얼마입니까? 보통 2.3 정도? 그럼 물보다 2.3배 무겁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이 1이기 때문에 수리학에 있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 1이 아닐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애매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기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계산을 하거나 뭐 이럴 땐 뭐뭐와 뭐뭐가 같다라는 이퀄 관계를 성립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가라앉거나 ing 즉 진행형일 경우 가라앉는 진행형 또는 떠오르는 진행형 이런 경우에는 계산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가 평형일 때 좌측과 우측이 같을 때 평형 상태일 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뭐가 크다, 대소관계가 성립되는 이런 관계에서는 계산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의 비중을 1로 잡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리학은 다른 액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또 이 물의 특성이 고체는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하나의 일체형으로 힘을 받고 움직이고요. 근데 액체는 각각 입자마다의 방향성도 갖고 있고 입자마다 힘이 다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수문학은 왜 통계라고 할까요? 수문학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비의 양이 얼마가 될까? 자, 하늘에 구름이 떠서 비가 내려요. 땅으로. 그럼 그 내린 비의 양이 얼마일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종 추정 방법을 통해서 물론 계산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통계로 접근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거나 이럴 때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내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깊이 단위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내일 강수 확률은 몇 프로이며 확률적으로 이야기죠. 몇 프로이며 뭐 2mm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1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그게 깊이 단위로 내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수문학이에요. 그래서 통계로 접근하죠. 자, 비가 내린 물이 또 땅 속에 들어가요. 침투한다고 부르죠. 침투 또는 침루 이 두 가지 말을 같이 통용해 쓰는데 그러면 땅 속으로 얼마만큼 물이 스며들 것이냐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통계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렸는데 그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또 증발하죠. 증발한 양은 얼마가 되겠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물순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비가 내리고 유출 흐르고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늘로 증발하고 이게 또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하고 회전하는 그 물순환의 사이클 속에서 각각의 물의 그 흐르는 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수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A는 B다, 또 A는 A다, A는 C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나중에 가보면 이제 수문 통계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기사 문제에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럼 그거는 거의 기술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서술형으로 해야 되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시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리학과 수문학을 통칭해서 우리가 지금 20문제를 풀기 위해 수리수문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마찬가지로 저는 상하수도와 같이 등산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상하수도 공학과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 공학은 대칭형의 산이라고 본다면 이 산은 약간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길고 낮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서요. 동해안과 서해안을 반으로 딱 잘라놓고서는 그 산의 맥락의 그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동해안, 이쪽이 서해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형 특성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동고서저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네, 그래서 보통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다운 돼가지고 내려갈 때는 이쪽에서 온도가 차가운 온도로 바뀌면서 비가. 그래서 강원도 쪽에는 뭐 눈도 많이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에 비유해서 등산하는 것 같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하수도 공학도 상수도와 하수도 둘로 나눠져 있고요. 이 수리수문학도 수리학과 수문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에 다 그 루트를 표시해 보면은 이래요. 이 루트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공부하시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구나, 어디쯤 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머리에 쓰게 될 거예요. 일단 이 산의 높이도 70점입니다. 이 산의 높이도 70점. 근데 보면은 여기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리학 쪽이 좀 더 많죠. 수문학보다. 실제 문제 출제도 보면은 수리학과 수문학의 비율이 6대4의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면은 6대4 비율 정도 돼요. 그러니까 6대4니까 여기 수리학에서 12문제 나오면은 수문학에서 8문제 나오는 비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쪽이 길어요. 자, 수리학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체의 기본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유체의 기본 성질. 오늘은 제가 유체의 3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중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체의 기본 성질은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한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이야기하고 그 성질 안에서 물만의 특성, 물만 적용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려면 차원과 단위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수리학뿐만 아니라 타 과목에도 적용이 되고요. 모든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풀 때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통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본을 배우고 자, 기본이 되면 등산을 하듯 첫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시작은 정수역학과 동수역학이에요. 물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을 때 물이 갖고 있는 힘, 에너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물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 정수역학과 동수역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을 계산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오리피스 위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오리피스와 위어는
여기 동수역학 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정수역학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역학으로 정지돼 있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리 구조물, 부속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정수역학과 동수역학을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개수로와 관수로의 어떤 그 역학적 접근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위어 같은 경우는 오픈돼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로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오리피스의 경우에는 관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관수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피스와 위어는 정수역학과 동수역학의 기본적인 역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개수로와 관수로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수역학과 동수역학 그리고 개수로와 관수로의 개념을 이제 같이 습득하고 적용하는 거를 여기서 완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면은 정확하게 이제 개수로와 관수로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픈되어 있느냐, 오픈되어 있지 않고 압력에 의해 흐르느냐,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 흐르느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적용되는 식, 그리고 무차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시험에서도 정수역학과 동수역학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문제, 그런 게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개수로와 관수로에서도 거의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두 문제 이렇게만 해도 벌써 8문제가 여기서, 즉 요 두 가지와 요 두 가지만 해도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중으로 엎어놓은 이유가 서로 매칭되고 대칭이 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면서 또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놨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수리학적인 계산을 위한 이론, 물에 적용하는 기본 이론들과 그걸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만 하게 돼도 뭐 뒤로 나오는 뭐 하천공학이니 수자원개발공학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퍼져나가는 학문들이 있거든요. 그 학문들의 기초가 되는 계산 유형이고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죠. 여기 이제 지하수, 해안수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리학의 기본 계산식과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장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확장된 영역에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 공학도 퍼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과목이 따로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여기에는 이 개념 두 가지만 일단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 공학,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개수로와 관수로 민물, 우리가 깨끗하게 흘러가는 지표수에 해당하는 민물이라고 보면, 이건 지하수, 짠물, 상하수도 공학은 똥물, 뭐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물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에 대부분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 부분이 있고, 지하수 부분에서도 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는데 보통 지하수에서도 2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안수리라는 게 있고요. 해안수리는 교재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나온 기출문제도 6문제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사실 이 해안수리라는 부분이 한 학기, 대학 한 학기 강좌가 돼야만 조금 해양공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했다, 항만공학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좀 이해했다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리학 교재에 아주 짧은 챕터로 수박 겉핥기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을 해 놓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안 다룰 수는 없고, 다루자니 너무 깊이 들어가고 어렵거든요, 이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사 시험에 너무 그 포지션을 많이 주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잠깐 다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6문제인가 7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나오는 유형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넘기 전에 보면 수리학적 상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수리학적 상사란 뭐냐? 우리가 이 수리학적으로 뭔가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적용을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이 모형에서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역학적인 그 내용들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가 작은 모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댐을 만들었어요, 모형을. 근데 실제 콘크리트 그 구조물로 된 댐, 거기가 받는 수압과 이 모형으로 만든 그 댐의 수압이 똑같이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재질이 이 모형이 축소가 되면은 그 재질도 당연히 그거에 맞게 강도나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압력,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기는 축소가 된대. 즉 길이나 이런 것들은 축소가 되는데 나머지들이 축소가 되지 않으면은 똑같은 현상을 재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축소가 됐을 때 어떤 비율로 축소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수리학적 상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수리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수문학의 경우에는 수문학의 개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수리학의 유체 기본 성질처럼 수문학에서도 수문학의 개요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시험이 나오고요. 요게 되면은 이제 내리막길로 강수 비가 내리고 땅속으로 침투하거나 증발하고 나머지 물이 흐르죠. 네, 흐르죠. 그래서 흘러서 바다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석하는 수문 해석 기법이 있다. 그래서 수문학에서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수문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강수, 비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게 얼만큼 내렸는가 이런 거 아는 거. 그다음에 유출 되게 중요하겠죠. 흘러내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홍수를 유발한다든가 뭐 이런 도심지를 침수시킨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수문학에서는 이 강수와 유출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기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간혹가다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 지도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띄울 거예요. 그리고 어디쯤 왔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또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그림에 의해서 하나씩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수리학과 수문학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하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수리학의 시작인 유체의 기본 성질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